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목숨이지요. 제 목숨이 끊어지면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는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랍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로를 믿고 목숨을 내놓은 두 친구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두 친구의 그런 용기와 의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상상하며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보내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믿고 내놓은 목숨.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디오니소스라는 사나운 임금이 살았답니다. 그는 나라를 잘못 다스려 백성들을 몹시 괴롭혔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죽이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애국자들 중에 비투스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그는 임금을 없애려고 항상 칼을 품에 지니고 왕궁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노리려고 성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그만 파수병에게 들켜 붙잡혔답니다. 그는 곧 임금 앞에 끌려 나왔지요. 너는 어째서 칼을 지니고 있었느냐? 임금이 두 눈을 부릅뜨며 물었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랬소? 비투스는 당당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임금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하였어요. 저놈을 곧장 사형에 처하라. 나는 죽음을 이미 각오하였소. 나에게 사흘 동안의 말미를 주시오. 고향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을 만나고 오겠소. 비투스가 이렇게 말하자 임금은 네 놈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니요,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오. 임금님께서 만약 저를 못 믿겠거든 제 대신 제 친구 다몽을 볼모로 잡아두시오. 다몽은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임금은 비투스의 친구 다몽을 곧장 불러오게 하였지요. 이윽고 비투스는 자신의 사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다몽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투스 대신 감옥에 갇혔답니다. 비투스, 만일 네가 사흘이 되는 날 저녁 때까지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너의 친구 다몽을 곧장 사형에 처하겠다. 하고 임금은 말하였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몽, 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올 테니 기다리게.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비투스는 부모를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곧장 발길을 돌렸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은 새벽부터 비가 억수로 퍼부었지요. 그러나 비가 쏟아지더라도 비투스는 이날 저녁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임금에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빗속을 계속 달렸답니다. 성으로 돌아가는 길 중간에는 큰 내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큰 다리가 놓여 있었지요. 그러나 폭우로 인하여 강물이 넘쳐 다리가 떠내려가 버린 것이었어요. 이때 물론 배도 없었지요. 하는 수 없지. 비투스는 망설이지 않고 저고리를 벗어 던지더니 텀벙 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마침내 강을 헤엄쳐 건너는데 성공하였지요. 그때 다행히 비가 멎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꽤 오래 걸렸으므로 벌써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비투스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달렸지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비투스가 돌아오지 않자 임금은 다몽을 사형장으로 끌어내었어요. 다몽, 너는 너의 친구를 원망하지 않느냐? 임금은 사형장에 끌려 나온 다몽에게 비웃는 듯이 물었답니다. 그놈은 너를 볼모로 하여 멀리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 아닙니다, 임금님. 그는 결코 비겁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이곳에 돌아올 것입니다. 다몽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겁에 질린 빛 없이 태연스럽게 말하였지요. 그놈과 내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놈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금님, 그 친구는 반드시 이곳에 올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비투스 대신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그가 아직껏 약속 시간에 이곳에 못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몽은 친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그는 사형대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이때 해는 서산 너머로 사라지고 사방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어요. 이제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기다리시오! 내가 돌아왔소! 하고 외치며 우통을 벗은 채 비투스가 비틀거리면서 사형장으로 달려 들어왔어요.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은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크게 울렸답니다. 비투스는 기진맥진하여 임금 앞에 쓰러지면서 임금님, 제가 약속을 지켰으니 제 친구를 곧장 풀어주시오. 하고 겨우 말하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디오니소스 왕은 얼마 동안 말이 없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너희 두 사람을 보니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우정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너희 두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친구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의 우정이 몹시 부럽다. 디오니소스 임금은 두 사람을 다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삼형제를 효자로 만든 금반지. 이젠 저 아이들 장가만 보내면 아무 걱정도 없겠구나. 어머니는 삼형제가 나란히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난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 셋만 남겨놓고 갑자기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삼형제를 어엿한 젊은이로 키운 것이지요.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 셋을 장가 보내어 며느리를 보았답니다. 이젠 편히 살겠구나. 어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느라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만져보며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어머니는 나이를 먹은 데다가 병이 들어 몸조차 가누기 어렵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집안 살림을 모두 떠맡겼어요. 들에 일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면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지요. 시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손자, 손녀를 보살피랴 저녁밥 지으랴 하루 종일 허리를 필 겨를이 없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서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집안에서 손자 손녀 보는 게 무슨 힘이 든다고 병이 나실까?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밥 짓는 게 고작인데 너무 편한 게 탈이신가 봐요. 새 며느리들은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는커녕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지요. 하루 세 끼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겠다고 짐을 꾸려서 식구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자 둘째네 식구들도 집을 나가버렸지요. 두 아들 모두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만 며느리는 혼자 시어머니를 떠맡게 되자 날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서 모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당장 집을 나갑시다. 마침내 큰아들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살림을 꾸려 집을 나가버렸지요.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고얀 녀석들, 이 병든 어미를 버리다니.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하였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까봐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움직여 손수, 볼이나 좁쌀로 죽을 끓여 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큰아들과 며느리가 삐쭉 어머니 앞에 얼굴을 내밀고는 가버렸어요.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머니가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온 것이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죽었으면 집이라도 차지할 욕심이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한 스님이 동량을 하러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바닥이 거의 드러난 뒤주에서 보리쌀 한 대박을 퍼서 시주를 하였답니다. 이렇게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은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할머니를 보살펴드릴 자식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군요. 병이 들어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는 어머니를 본 스님은 안타까운 듯이 혀를 찼답니다. 아들 삼형제가 있긴 하지만 모두 딴 살림을 차려 내보냈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이 늙고 병든 어미까지 돌볼 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지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스님은 손에 쥔 염주를 돌리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답니다. 스님은 바랑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반지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보기에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은 금반지였지요. 이 금반지는 건너 마을 김부자 집에서 시주를 받은 것인데 할머니께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병이 나을 터이니 절대로 빼놓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펄쩍 뛰며 사양했지만 스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스님은 어머니가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것을 보고서야 돌아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지요.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손가락에서 번쩍거리는 금반지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전에는 문틈으로 삐쭉 얼굴만 내밀고 휙 가버리던 두 내외가 웬일인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금반지는 우리가 차지해야 해. 아우들에게 뺏기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큰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큰절을 올리며 말하였어요. 어머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두 내외는 쌀과 반찬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한 상 차려드리고 돌아갔어요. 금반지가 탐이 나 갑자기 효자 효부 노릇을 하는구나. 어머니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에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들려서 어머니가 살았나 삐쭉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큰아들 내외와 마찬가지로 금반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얼른 방으로 들어와 무난 인사를 깎듯이 올렸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다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여보, 당신은 어서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세요. 둘째 아들 내외도 난데없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한바탕 수선을 떨다가 돌아갔지요. 여보, 어머니가 끼고 있는 금반지를 큰 집에 빼앗기면 안 돼요.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차지해야 해요. 둘째 아들 내외는 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지요. 아이고, 오늘이 누구 생일이냐? 모처럼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구나. 상을 물린 어머니는 시침을 뚝 떼고 말하였지요. 어머니가 흡족해하자 둘째 아들 내외는 마치 금반지라도 차지한 듯이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온 막내 아들 내외도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가 멀쩡하게 살아서 금반지를 끼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막내 아들 내외도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첨을 다 떨고 돌아갔지요. 다음에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깃국을 끓여드립시다. 두 형님에게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해요. 막내 아들 내외도 이튿날 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반찬을 만들어 한 상 차려드렸지요. 그리고 방에 불까지 지펴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갔어요. 새 아들 내외가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에게 드릴 새 옷과 고기를 사가지고 문 앞에 왔을 때였어요.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락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담 너머에서 몰래 지켜보니 극진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여보, 저 둘째가 어머니 금반지를 노리고 있어. 막내도 틀림없이 금반지를 탐내어 다녀갈 거야. 아우들보다 더 잘해드려야 되겠어. 새 아들 내외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양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좋아졌지요. 큰아들 내외는 두 아우보다 더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을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좋겠어. 아우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기 전에 당장 이사합시다. 다음날 큰아들 내외는 서둘러 이사를 하여 어머니를 모셨지요. 둘째 아들 내외도 큰형네 식구가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사를 왔답니다. 첫째와 둘째 형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알게 된 막내 동생의 식구도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지요. 갑자기 삼형제 식구들이 모여들어 집안이 법석거렸어요. 어머니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곁에서 시세워 극진히 모시는 바람에 부잣집 마님 부럽지 않게 호강을 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손자 손녀 재롱을 보며 즐겁게 지내었지요. 마음 편하게 지내자 어머니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어머니는 오래오래 잘 살다가 늙어서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새 아들 내외가 집을 비웠을 때 손자를 절에 보내어 금반지를 주었던 스님을 모셔왔지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고생할 때 금반지를 내주었던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주신 금반지 덕분에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금반지를 스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거절하는 스님에게 억지로 금반지를 지어주었어요. 그럼 할머님이 시주를 한 것이니 잘 받겠습니다. 스님은 금반지를 바랑 안에 소중히 넣고는 집을 나섰지요. 만일에 이 광경을 새 아들 내외가 보았더라면 땅을 치며 원통해 하였겠지요. 어머니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 자는 듯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빨간 머리카락. 옛날 금강산 근처의 산골 마을에 한 농부가 아내와 아들 넷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비록 가난하였으나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하였지요. 어느 날 밤 농부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농부를 찾아왔어요. 저승사자 같아서 가슴이 섬뜩했으나 상냥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지요. 농부님, 축하드려요. 저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심부름을 하러 온 선녀랍니다. 임금님께서는 땅 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정직한 농부를 찾아서 상을 주고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지요. 그래서 농부님이 그 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상뿐만 아니라 저승으로 떠날 날을 20년이나 늦춰주셨어요. 제가 상을 받는다고요? 고맙긴 하지만 저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걸요. 아마 잘못 알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방방곡곡을 다니며 샅샅이 알아보았지요. 가장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바로 농부님이랍니다. 농부는 거절하였으나 선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지요. 농부님, 이미 결정된 일이니 제가 일러주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금강산을 올라가세요. 산 중턱에 있는 연못을 지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답니다. 연못에는 아주 예쁜 금붕어들이 많은데 지날 때 절대로 탐을 내면 안 된답니다. 탐을 내었다가는 농부님도 금붕어가 되어버리니까요. 알겠습니다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나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옆으로 돌아가면 마귀 할멈을 만나게 될 것이랍니다. 마귀 할멈이라고요? 농부는 기분이 몹시 나빴으나 선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귀 할멈은 농부님을 보면 머리를 빗겨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빗겨주세요. 머리를 빗기다 보면 빨간 머리카락 하나가 있을 테니 그 빨간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오세요. 잘 간직하였다가 나중에 장에 내다 파세요.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 빨간 머리카락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비싼가요? 빨간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답니다. 마귀 할멈이 머리카락을 뽑은 줄 알면 농부님을 쫓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강, 노랑, 파랑 손수건을 차례차례로 던지세요. 선녀는 빨강, 노랑, 파랑 손수건 석 장을 농부에게 주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선녀님, 잠깐만!
농부는 빨간 머리카락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여 물어보려고 선녀를 소리쳐 부르다가 잠이 깨었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농부는 너무나 신기하여 어리둥절하였지요. 꿈 속에서 선녀가 준 손수건 석장이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농부는 꿈 속에서 선녀가 일러준 대로 금강산에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 이르니 연못이 나타났지요. 선녀의 말대로 맑은 물속에서 노는 금붕어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가까이 가보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니 큰 바위가 솟아 있었어요. 옆으로 돌아가자 선녀가 말한 대로 머리가 허연 마귀 할멈이 나타나 농부를 불렀지요. 젊은이, 잠깐만 나 좀 보시오. 머리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구려. 미안하지만 내 머리 좀 빗겨주시겠소? 예, 빗겨드리지요. 농부는 꿈 속에서 선녀가 일러준 대로 마귀 할멈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빗기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마귀 할멈은 눈을 지그시 감고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어 버렸답니다. 지금이 바로 빨간 머리카락을 뽑을 좋은 기회야. 잠이 깨기 전에 빨리 찾아야 돼. 농부는 머리를 빗기다가 마침내 빨간 머리카락을 찾아내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뽑아서 주머니 속에 잘 간직하고 도망쳤지요. 산을 한참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머리카락 도둑놈아, 멈추지 못할까? 바로 마귀 할멈이었어요. 순식간에 바람처럼 날아와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농부는 얼른 선녀가 준 빨강 손수건을 꺼내어 내던졌어요. 마귀 할멈은 손수건을 잽싸게 받더니 이리저리 펼쳐서 살펴보았지요. 그러는 사이에 농부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귀 할멈을 따돌리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번에는 노랑 손수건을 휙 내던졌어요. 농부는 마귀 할멈이 손수건을 펼쳐보는 틈을 타서 힘껏 달아났지만 얼마 못 가서 마귀 할멈이 또 뒤따라왔답니다. 농부는 마지막 남은 파랑 손수건을 마귀 할멈에게 힘껏 내던졌어요. 마귀 할멈이 파랑 손수건을 받아서 펼쳐보려고 할 때였지요. 꼬끼요, 꼬꼬.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하다. 빨간 머리카락을 뽑은 도둑놈을 잡지 못하다니. 독수리처럼 사납게 펄펄 날던 마귀 할멈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상하게도 풀이 죽어 되돌아가 버렸답니다. 이제 살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농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하였어요. 농부가 금강산에 올라간 후 며칠씩이나 소식이 없어 변을 당한 줄 알았던 식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아내가 어찌된 일이냐고 캐물었으나 농부는 머리카락 이야기만은 입을 꼭 다물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농부는 주머니에 간직했던 빨간 머리카락을 종이에 소중히 싸가지고 장터로 팔러 갔답니다. 빨간 머리카락이 있어요. 빨간 머리카락 사시오. 농부는 하루 종일 장터를 누비며 목청을 돋워 소리쳤으나 살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빨간 머리카락을 사기는커녕 구경하자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보시오, 그 빨갛건 노랗건 하찮은 머리카락을 무엇에 쓰려고 사겠소?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주무시오. 비웃음을 당한 농부는 이 머리카락이 마귀 할멈의 머리에서 뽑은 신기한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꾹 참았답니다. 선녀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으니까요. 다음 장날에도 농부는 빨간 머리카락을 팔러 나갔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살 사람이 나타날 거야. 굳게 마음 먹은 농부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모른 체하고 외치며 다녔지요. 여기 빨간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 빨간 머리카락 사시오. 장날마다 나타나는 머리카락 장수에 대한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널리 퍼져갔어요. 장날이면 빨간 머리카락을 팔러 다니는 농사꾼이 있대요. 살 사람은커녕 구경하자는 사람조차 없는데 말이오. 참으로 별난 미치광이가 다 있구먼. 농부에 대한 이런 소문은 마침내 대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머리카락 장수를 당장 붙잡아 오라는 분부를 내렸지요. 머리카락을 팔러 장터로 나온 농부는 병졸들에게 붙잡혀 대궐로 끌려갔어요. 임금님은 겁을 잔뜩 먹고 엎드려 있는 농부에게 명령하였지요. 네가 팔러 다닌 그 빨간 머리카락을 이리 가져오너라. 농부는 안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쪽지를 꺼내어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여러 겹으로 싼 종이 속에서 머리카락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본 임금님은 깜짝 놀라서 농부를 다그쳤지요. 이놈, 이 빨간 머리카락을 누구에게서 얻었느냐? 티끌만큼이라도 거짓을 고하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 소인이 마귀 할멈의 머리에서 뽑아온 것입니다요. 뭐라? 마귀 할멈의 머리에서 뽑아왔다니 그 말이 사실이더냐? 임금님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예, 임금님께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꿈속에 나타난 선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그럼 선녀가 시킨 대로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보거라. 농부는 꿈속에서 선녀를 만나 머리카락을 뽑아 팔러 다니기까지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어요. 임금님은 옥자에서 벌떡 일어나 꿇어앉아 있는 농부에게 다가가서 상냥하게 말하였지요. 어서 일어나시오. 그대는 정녕 나와 이 나라의 은인이요. 임금님의 뜻밖의 말에 농부는 물론 신하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모두들 농부에게 엄한 벌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말이에요. 임금님은 빨간 머리카락을 소중히 들고 환히 웃으며 말하였어요. 이 머리카락은 이 나라 왕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머리카락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마귀 할멈에게 도둑을 맞았소.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대가 찾아주었구려. 임금님은 머리카락을 다시 종이에 싸서 소중히 상자에 넣었답니다. 무슨 머리카락이기에 임금님께서 저렇게 소중히 여기실까? 농부는 물론 신하들도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참다 못한 늙은 신하가 임금님에게 물었어요. 아래옵니다. 빨간 머리카락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소신들이 알면 안 되는지요. 하하, 빨간 머리카락이 이미 세상에 알려졌으니
비밀로 덮어둘 수가 없겠구먼. 이 빨간 머리카락은 놀라운 신통력을 지닌 머리카락이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이런 소중한 머리카락을 되찾았으니 이 어찌 나라의 경사가 아니겠소. 농부와 신하들은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그대가 착하고 정직하여 하느님께서 그대를 시켜 이 빨간 머리카락을 찾게 하신 것 같소.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릴 터이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임금님, 상을 거둬주십시오. 저는 그저 꿈속에 나타난 선녀가 시킨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은 선녀인데 어찌 제가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오. 그런 마음을 지녔기에 꿈속에서 선녀를 만난 게 아니오. 그대가 꿈을 꾸어 머리카락을 찾았으니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오. 그러니 사양 말고 어서 소원을 말하시오. 농부는 임금님의 분부를 거역할 수 없어 소망을 말하였어요. 제 소원이라면 그저 식구들이 굶지 않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벼슬도 한 자리 하면 좋지 않겠소. 어서 원하는 벼슬자리를 말하시오. 임금님, 소인처럼 땅만 파온 농사꾼이 벼슬을 어찌하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욕심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로군. 여봐라, 이 농부에게 논밭과 금은 보화를 후하게 내려주어 평생 동안 편히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가난한 농부는 임금님이 내려준 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놀고 먹지 않고 평생 동안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답니다. 주지 스님과 남이. 옛날 유점사라는 절에 남이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부모를 잃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던 아이였지요. 어느 날 부처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도 부처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아야겠다. 아이는 복을 받을 생각으로 이 절을 찾아왔어요. 남이가 절에 찾아온 첫날, 조지 스님은 남이를 부처님 앞에 데리고 갔지요. 너는 내일부터 금강산에 있는 108개의 절을 돌아다녀라. 불공을 드릴 때 걷어들인 돈을 가져와야 하느니라. 이건 부처님의 뜻이니 이 일을 잘 한다면 부처님께서 너를 극락세계로 부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남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어요.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인걸.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단 말이야. 조지 스님은 얼굴을 뒤로 돌리고 앉아 속마음을 드러내었지요. 남이야, 명심하거라. 절간의 돈을 다 모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점사의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돌아와야 하느니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엔 부처님이 너를 불가마에 넣어 태워 죽일 것이다. 알겠느냐? 주지 스님은 두 눈을 흘겼어요. 예. 잔뜩 겁먹은 남이는 어깨를 움츠렸지요. 새벽정이 울리기 전에 돌아오라고 한 데는 주지 스님의 속셈이 있었답니다. 절에서 모아온 돈을 가지자면 다른 중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끝내야 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에는 남이 놈이 딱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주지 스님은 히뜩히뜩 웃곤 하였어요. 그런데 남이는
그것이 부처님의 뜻인 줄로만 알았답니다. 다음 날 저녁부터 나미는 힘든 심부름을 시작하였어요. 날이 어두워졌지요. 나미는 유점사를 떠나 신계사, 비로봉을 넘어 표훈사, 장안사로 돌아다녔어요. 그런 다음 금장골 외무재령을 넘어야 했지요. 이 길은 200리가 넘고 내리막길보다 오르막길이 더 많은 길인데. 생각만 해도 힘이 빠졌지요. 더군다나 가파른 벼랑길은 짐승들도 넘나들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미는 두려움도 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니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나미는 언제나 뛰어다니며 중얼거리곤 하였어요. 몇 달이 지났답니다. 나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0리 길을 뛰어다녔어요. 나미는 꼬박꼬박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돌아왔지요. 그의 추석이었어요. 나미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답니다. 나미는 저녁 때쯤 맥없이 탯돌에 주저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지 스님이 나미를 불러들였지요. 오늘은 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러 왔을 것이다. 어서 빨리 돈을 걷어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나미는 아무 말 없이 지친 다리를 끌며 밖으로 나갔어요. 벌써 금강산 봉우리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요. 저녁도 굶은 나미는 허기진 배를 안고 길을 떠났답니다. 바위를 넘고 풀숲을 헤쳐가는 동안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지요. 얼굴은 긁혀서 빨갛게 피가 났어요. 어둠 속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집신 코가 툭 터져나갔어요. 발톱이 깨져서 걸음을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었답니다. 표훈사, 장안사에 들렀다가 외무재령을 넘을 때였어요. 벌써 먼동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아차, 늦겠구나. 나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앞을 향해 뛰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날아가는 표범 같았지요.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나미가 유점사를 조금 앞둔 곳의 어느 목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땡, 땡, 땡. 절 안에서 새벽종 소리가 울려 나왔지요. 나미는 뛰던 걸음을 멈추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무섭게 노려볼 주지 스님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분명히 화가 난 부처님이 나를 펄펄 끓는 불가마에 던질 거야. 나미는 자신의 몸이 활활 타는 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였어요. 나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부처님의 뜻을 어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미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이 길로 절에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나미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지요. 누가 날 도와주고 구해줄 수 있을까? 나미는 풀밭에 풀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러던 나미는 휘청거리며 목가로 걸어 내려갔어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나미는 한 발 한 발 물 속으로 들어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나미는 목가에 서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첨벙. 깊은 못에 몸이 빠지고 말았지요. 검푸른 못에 나미의 슬픔이 떠내려갔어요. 부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나미였지요.
부처님이 나미를 극락세계로 데려가셨네. 부처님이 나미를 극락세계로 데려가셨어. 유점사의 주지 스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소문을 냈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미가 빠져 죽은 그 못을 소년소라고 불렀답니다. 두 친구의 새끼줄.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친구는 이름도 비슷했지만 매우 친하게 지내었지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꼭 친형제 같다니까요. 아마 친형제도 저렇게 서로를 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두 친구는 몹시 가난했지요. 어느 날 두 친구는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건넌 마을 김대감 댁에서 머슴을 구한다던데 우리 가보지 않을래? 그래, 내일 당장 가보자.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이는 어렸지만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두 친구는 김대감 댁을 찾아갔지요. 너희들이 머슴을 하겠다고? 아직 어려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김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대감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일하는 것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3년 동안 머슴을 살게 해주십시오. 3년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보아라. 만약 일을 게을리하면 3년 안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알겠느냐? 네, 대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그날부터 머슴을 살게 되었지요. 두 친구는 정말 열심히 일하였어요. 김대감과 다른 머슴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덕분에 김대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지요. 복동이와 길동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벼도 전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약속한 날이 다 되었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머슴살이도 끝나는구나.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만 너랑 같이 일해서 좋았어. 나도 그래.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무를 해다 쌓으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두 친구를 불렀지요. 얘들아, 이제 내일이면 너희들이 약속한 3년이 되는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주어 고맙구나. 너희들이 원한다면 더 있어도 좋은데 말이다. 김대감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대감마님,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저희 집 일을 해야 합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머슴으로 일한 품삯으로 논과 밭을 사서 농사를 짓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렇구나. 정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붙들지 않으마. 대신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들어다오. 두 친구는 무슨 일인가 싶어 김대감을 쳐다보았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김대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다.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도 너희들을 잊지 않도록 새끼를 좀 꼬아다오. 그 새끼줄을 쓸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게 말이다. 그쯤이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복동이는 자신 있게 대답하였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갈 텐데 무슨 새끼줄이야?
길동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웃집으로 놀러가 버렸지요. 그 사이 복동이는 자기 방에 앉아서 부지런히 새끼줄을 꼬았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복동이는 밤늦도록 새끼를 꼬았지요. 너는 아직도 새끼를 꼬고 있니? 밤늦게 들어온 길동이가 핀잔을 주었어요. 너도 어서 새끼줄을 꼬도록 해. 지금까지 잘한 일이 새끼줄 때문에 허사로 돌아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복동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어요. 길동이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새끼를 꼬기 시작했지요. 길동이는 새끼를 꼬면서 자꾸만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졸려. 대감님이 새끼를 꼬지 않았다고 벌을 내리실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인데 벌을 내리시진 않겠지? 길동이는 졸음이 쏟아지는 데다가 귀찮기까지 하였어요. 그래서 손으로 비벼가며 촘촘하게 꼬아야 하는 새끼줄을 대충 굵직하게 꼬았답니다. 혼나지만 않으면 그만이지 뭐. 내일이면 머슴살이도 끝나는데 말이야. 이튿날 아침 복동이와 길동이는 새끼 다발을 들고 대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답니다. 대감마님, 새끼를 다 꼬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떠나겠습니다. 복동이는 새끼줄을 바닥에 내려놓고 공손히 인사를 하였어요. 길동이도 마지못해 인사를 하며 굵게 꼰 새끼줄을 내려놓았지요. 그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상을 내릴 테니 새끼 다발을 들고 이리로 오너라. 김대감은 두 친구를 데리고 광으로 들어갔어요. 김대감은 광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자, 저기 엽전이 있다.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깨어가도록 하거라. 너희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상이니라. 새끼줄에 깨는 만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수북이 쌓여있는 엽전을 보고 좋아하였지요. 광으로 들어간 두 친구는 엽전을 새끼줄에 깨기 시작하였어요. 복동이의 새끼줄은 가늘고 튼튼하여 엽전이 술술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길동이의 새끼줄은 굵고 허술하여 엽전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겨우 들어갔던 엽전은 새끼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우르르 쏟아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새끼를 꼬는 건데. 길동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후회했지요. 그리하여 복동이는 엽전을 말에다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머슴살이를 통해 복동이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길동이는 새끼줄에 겨우 깬 엽전 두 잎을 들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대접받은 원님의 의관. 옛날 작은 고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원님이 있었답니다. 원님은 고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였어요. 오늘은 직접 마을을 돌아봐야겠구나. 어느 날 원님은 허름한 행색을 하고 고을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원님은 직접 고을을 살피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녔답니다. 허허, 이럴 수가. 백성들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원님은 갖고 있는 돈이나 폐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지요. 어떤 때는 백성들이 원님에게 옷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사람들은 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나무꾼처럼 지게에 나무를 지고 산에서 내려왔지요.
마을 입구에는 소문난 심술쟁이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이 그 유명한 부자의 집이로구나. 원님은 집안을 기웃거리며 대문 앞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여보시오, 개 아무도 없소. 원님은 크게 소리쳤지요. 어떤 놈이 소란을 피우느냐. 마루에 앉아있던 부자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대문을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던 나무꾼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그릇만 주시오. 다시 한번 원님은 대문 안을 기웃거렸지요. 이런 젊은 녀석이 나무짐 좀 지었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다니. 부자는 혀를 끌끌 찼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부자는 하인을 불렀지요. 원님은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물 한 바가지가 원님의 머리 위로 쏟아졌답니다. 깜짝 놀란 원님은 얼굴에 묻은 물을 쓸어내렸어요. 어디 물 먹고 싶은 놈 원 없이 먹어보거라. 부자는 심술궂은 표정으로 원님에게 구정물을 쏟아버린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원님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이 서 있다가 물벼락을 맞았답니다. 아직도 목이 타나 보구나. 한 바가지 더 주랴. 되었소. 물은 아주 잘 마셨소이다. 원님은 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돌아왔지요. 다음날 원님은 관복을 차려입고 포졸 서너 명을 거느리고 부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뭐라고? 원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원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부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나를 이렇게 반기다니 고맙네. 원님이 방에 들어가자 하인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왔지요. 커다란 상 위에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원님, 많이 드시지요? 어흠, 잘 먹겠네. 원님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음식을 집어들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더니 손에 든 음식을 모두 소매 안에 넣는 것이었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니, 원님, 왜 음식을 잡수시지 않고 소매 안에 넣으십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부자는 원님의 행동을 보다 못해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님은 계속 음식을 소매 안에 넣었답니다. 음식을 넣은 소매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어요. 원님, 혹시 댁에 있는 아드님께 드리려고 그러십니까? 부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원님도 참, 제가 가실 때 넉넉하게 싸드릴 테니 염려 말고 잡수십시오. 부자의 말을 듣고 있던 원님은 음식에서 손을 놓았답니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이 넘어가겠소. 대접을 받아야 된다면 내 의관이 아니겠소. 원님은 시치미를 떼며 잘 차려준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자는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정말 모르겠소, 부자 영감. 부자는 원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데. 부자는 낯익은 원님의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지요. 내 오늘 또 나무짐을 지고 물을 청하면 어찌하겠소? 부자는 원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답니다.
아니, 그럼... 부자는 순간 지게에 나무를 쥐고 왔던 사람을 기억해냈어요. 아이고 머니나.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지요. 사람이란 원래 겉모습을 먼저 보지 말고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오. 원님의 말에 부자는 코가 빠져라 고개를 숙이고 말았답니다.